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을 둘러싼 물가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매크로 데이터의 위험성에 대해서인데요. 우선 우리가 현재 대선 이후를 바라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재정화 가능성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역사에 대해 다루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70년대와 같은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오는 시대가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편입니다. 그때 연준에 비해 현재 연준은 훨씬 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또 많은 경험과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신경 쓰이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전 세계적인 부채 수준이 높아졌고 금리 상승에 대한 면역이 체질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더라도 현재 상대적으로 2%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인플레가 만약에 더 떨어지지 않고 지속이 되고 그것이 장기채 공급 우려와 맞물리면서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게 꽤 오랜 시일 지속이 된다면 금융위기 이후 만연한 좀비 기업이나 중소형 은행들, 그리고 미국의 스테이트 펜션 시스템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경기 침체 속에서 꾸준히 2%대 이상에서 스티키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융위기 이후 계속 이어졌던 페드풋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자산시장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런 초장기적인 거대 담론에 휘둘려서 눈앞에서 연준이나 정부가 유동성을 풀 때 그러한 수익 기회를 또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시즌2 초반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보면서 연준이 뻔히 BTFP로 유동성을 풀고 있는데 쫄보처럼 달러 예금 가져갔던 것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는 조금 더 시간 지표를 짧게 잡고 대선 직전 6개월과 대선 직후 6개월 수익률 비교를 해봤는데요. 16번의 대선 데이터를 취합하고 막상 평균을 내보니 대선 전 6개월 수익률은 4.15%고 대선 후 6개월 수익률은 5.65%로 대선 전보다 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통계적으로 대선 후가 더 괜찮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번에도 대선 후의 주가가 상승하길 기대하고 대선 전후로 주식 포지션을 많이 쌓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까요? 이러한 통계들의 남용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이러한 예시는 결국 귀납적 추론 1번 백조를 봤더니 하얗다, 2번 백조를 봤더니 하얗다, 그래서 모든 백조들은 하얗다는 식의 결론을 내는 방식, 즉 과거 사례를 통해 일반화를 함으로써 미래를 추정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거 데이터를 통한 패턴 인식은 AI와 머신러닝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귀납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데이터의 개수가 충분해야 하고, 둘째, 각 데이터가 비슷한 환경에서 수집되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분만 기초통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외계인이 사는 어떤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계인들의 평균 키를 추정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외계인은 132cm였습니다. 이걸 토대로 그 외계종의 평균 키는 132cm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10명의 외계인을 발견해서 평균을 재보니 147cm입니다. 이제는 좀 더 확신을 아까보다는 가질 수 있겠지만 부족합니다. 그럼 100명은 어떨까요? 1000명은? 다시 말해 샘플 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그 샘플을 통해 측정한 평균 값이 우리가 알고 싶은 전체 인구의 평균값과 비슷하다는 확신을 점점 강하게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법칙,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 평균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진다. 한편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죠. 두 가지 외계종 A,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 외계인 5명을 발견했는데 각각의 키가 143, 142, 145, 142, 143입니다. 이 5명의 평균 키는 143이라서 A 외계종 전체의 평균 키는 143cm다 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 비외계인 5명을 발견했는데 각각의 키가 45, 321, 140, 50, 159입니다. 이 5명의 평균도 143cm라서 비외계종 전체 평균 키도 143cm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어떤 추정이 더 믿을 만할까요? 얼핏 봐도 A 외계인에 대해서는 저런 결론을 내려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비외계인은 관측값들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불안불안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법칙, 관측된 데이터 간의 편차가 클수록 그 평균에 대한 확신은 낮아진다. 그래서 어떤 샘플, 그러니까 내가 관측한 외계인을 관찰하고 그 샘플의 평균을 냈을 때 그 평균 값이 실제 모집단, 그러니까 외계인 전체 인구의 모집단 평균과 비슷할 가능성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리고 샘플 수치가 덜 들쭉날쭉할수록 높아집니다. 요걸 이제 표준 편차로 보통 계산하죠.
그리고 이거를 신뢰 구간이나 오차 범위라는 개념으로 보통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여론조사에 따른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 흔히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고 표준 편차, 그러니까 들쭉날쭉함이 적을수록 신뢰 구간과 오차 범위는 좁아집니다. 더 정확해진다는 뜻과 같죠. 예를 들어 외계인 50명 그룹의 평균 키가 140cm고 표준 편차가 18cm라고 할 때 신뢰 구간은 135에서 143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GPT로 계산해서 틀렸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엄밀하지 못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내가 관찰한 외계인 50명의 키 샘플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그 외계인 전체 인구의 평균 키는 95% 확률로 135에서 145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95% 확률이란 말은 우연히도 내가 관찰한 그 50명의 외계인들이 농구 선수를 하는 집단이던가 하는 그 5%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한편 500명을 관찰했는데 평균 키가 140, 표준 편차가 18cm로 관측되었다면 똑같은 이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95% 신뢰 구간은 이렇게 10cm 너비에서 138.4에서 141.6 대략 한 3cm 넓이로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5명, 10명을 관측했을 때는 그 5명, 10명이 우연히도 농구 선수였을 가능성이 꽤 있지만 500명을 관측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우연히 제가 편향된 샘플, 그러니까 편향되게 키 큰 외계인들만 다 제 샘플 안에 들어왔을 확률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외계인을 관측하면 할수록 이 신뢰 구간은 좁아지다가 모든 외계인을 다 관측하게 되면 신뢰 구간 제로가 되겠죠. 딱 우리는 정확히 140이 인구의 평균 키다.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어떤 그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누가 높다 이렇게 말할 때는 평균은 한쪽이 높긴 하지만 이 신뢰 구간이 서로 겹친다. 그래서 샘플을 바탕으로 확실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기초 통계 지식을 토대로 앞서 관측한 대선 수익률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선 전 6개월의 기대 수익률을 알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관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달하려는 모종의 진리값 X라고 둘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외계인으로 비유하면은 전체 인구의 어떤 평균 키죠. 그런데 위와 같이 16번의 대선 전 6개월을 관측한 결과 평균 수익률이 4.15% 그리고 표준 편차가 무려 10.71%로 나왔다면 우리가 X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은 X, 그러니까 대선 전 6개월 투자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제 기대 수익률은 물론 이건 또 T분포를 가정하고 이런 디테일도 있긴 한데 무시하고 95% 확률로 요 X가 마이너스 1.56%에서 9.86% 사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전혀 쓸모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 6개월에 투자할 경우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이 중에 어딘가이다. 대선 후 6개월 투자할 경우 기대 수익률은 이 중 어딘가이다. 그 말인즉슨 이 샘플로는 대선 전 6개월의 수익률보다 대선 후 6개월의 수익률이 더 월등하다는 어떤 통계적 근거가 좀 굉장히 희박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끝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키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1960년의 자료에서 5명을 뽑고 70년의 자료에서 5명, 또 2020년의 자료에서 5명을 뽑아서 평균을 내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시대별로 영향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 요인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평균 키를 재려면 1960년대에서 샘플을 뽑아야 되고 2020년대 평균 키를 재려면 2020년대에서 샘플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60년대든 2020년대든 그렇게 뭔가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의 데이터는 그렇게 섞어서 사용해도 되겠죠. 그런데 매크로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환경이 너무나도 크게 바뀌는 그런 데이터고 지금 이 대선의 데이터의 경우에도 1960년부터 2020년까지 60년에 걸쳐 듬성듬성 하나씩 뽑은 자료입니다. 공통점이라고는 대선이라는 키워드 뿐이죠. 전혀 다른 매크로 환경에서 듬성듬성 뽑은 데이터를 평균값이라는 하나의 수치로 축소시킨 뒤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60년대 사람들과 2020년대 사람들 섞어놓고 평균 키를 재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글로벌 매크로의 어려움이 드러납니다. 매크로 지표들은 대부분 분기 혹은 연 단위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점점 더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할수록 매크로 환경이 전혀 다른 샘플들이 뒤섞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오용을 미디어에 나오는 전문가분들이 몰라서 할까요? 물론 통계 백그라운드가 없으셔서 이런 자료를 엄청 진지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일부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매크로 전문가분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경우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부족하고 엄밀하지 않고 오용일 수도 있어도 그러한 데이터와 통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대선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 오차범위 내에서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앞선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오차범위 내라는 것은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앞선다고 하기에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부족하다는 뜻과도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적을 때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이 부족한 귀납적 추론이라도 행해야 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오류를 깜빡하고 유튜브에서 실수로 범할 때도 많고 어쩔 수 없이 그게 최선이라서 그렇게 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기능도 11가지 섹터들의 과거 월별, 연도별 수익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과거 경기 사이클을 선택을 하면 해당 사이클 지점에서의 수익률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둔하기 후반에는 무슨 섹터가 좋았었나 보면은 유틸리티, 에너지,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있고 반면에 임의 소비재, 정보기술, 소매업, 산업재 이런 것들 안 좋았다. 이런 부분들도 과거 10개 사례, 많아야 15개, 20개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평균값이나 중앙값을 뽑아서 쓰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크로에서 이런 통계적 유의미성이 부족한 데이터라도 참조하는 이유는 적어도 데이터 측면에서 귀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크로를 볼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적어도 통계적 유의미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는 하고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지지율 얘기할 때 항상 그런 방송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 다음 둘째, 귀납적 평균은 참조만 하고 결국은 이 결과를 도출해낸 그 인과관계에 집중해서 귀납적 추론이 아닌 연역적 추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연역적 추론이라 함은 재정 지출이 과도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듀레이션이 높은 그런 미래 성장 산업 주식이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바탕으로 경제학적 명제들을 이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 대선 전후 데이터로 돌아가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벨리에서 60년간의 데이터 기반 경제사를 진행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는 과거 사이클이나 어떤 패턴을 참고하긴 하되 그냥 나이브하게 과거에 이랬고 평균이 이랬으니 미래에도 이럴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반드시 왜 그랬는지 그 논리에 기반에 풀어내면서 연역적 추론으로 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샘플 사례들은 평균값 등의 통계를 나이브하게 쓰기 위함이 아니라 해당 케이스 속 어떤 경제학적 명제들이 논리적으로 숨어 있는지를 스터디하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데이터를 예시로 해서 그런 연습을 아주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걱정하는 부분은 재정 지출에 뒤따르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게 이제 경기 침체와 함께 오면은 얼만큼 표면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죠. 그래서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명제는 과도한 재정 지출로부터 6에서 9개월 후에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주가에 좋지 않다. 이 두 가지 명제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명제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대선 6개월 전후에 CPI를 포함한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6번의 대선 중 대선 전보다 대선 후에 CPI가 더 낮았던 경우는 6번이 있었고, 이 경우에는 6번 중 6번 100%의 케이스에서 모두 대선 전에 비해 대선 후의 수익률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16번의 대선 중 대선 전보다 대선 후에 CPI가 더 높았던 경우는 10번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10번 중에 7번, 그러니까 70%의 케이스에서 대선 전에 비해 대선 후의 수익률이 나빴습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우리가 내렸던 나이브한 결론, 대선 전 6개월에 비해 대선 후 6개월의 수익률이 좋다. 이 결론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컴파운딩 베리어블, 그러니까 교락 변수라고 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대선 전보다 대선 후의 CPI가 낮으면 주가는 좋고 대선 전보다 대선 후의 CPI가 높으면 주가는 나쁘다.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정교한 명제들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요거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어디까지나 요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요런 명제들을 그래도 반박하지는 못하는 데이터다. 그 정도로 이제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CPI와 주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선과 재정지출의 연결고리까지 보도록 하죠. 참고로 지금 재정지출 데이터는 과거로 가면 1년 단위밖에 없어서 대선 전후 1년으로 끊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선 전 1년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대선이 연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대선 전 1년이라 표기된 건 2024년이고 대선 후 1년은 2025년이죠. 이 테이블을 이제 CPI 차이로 이렇게 정렬을 해봤을 때 이 CPI 차이는 대선 전 1년의 재정지출 증가율의 추이와
상당히 부합합니다. 둘의 상관관계는 0.62%로 매우 높게 나타나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대선 있는 해에 연초부터 정부가 재정 지출 많이 한 경우 대선 이후 6개월에 CPI가 더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기는 하죠. 그리고 앞서 보았지만 대선 이후 CPI가 낮아진 경우에는 100% 사례에서 주가가 좋았고 대선 이후 CPI가 높아진 경우에는 70% 사례에서 주가가 나빴죠. 이 수치들을 통해서 정부가 대선이 있는 해 연초부터 재정 지출을 많이 했을 경우 대선 이후 CPI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고 대선 이후 CPI가 더 높아지는 경우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역적 논리가 적어도 이 데이터와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데이터가 요 연역적 추론을 반박할 수 없다. 그런 것뿐이지 요걸 또 증명하고 인과관계를 검증한다. 요거는 또 멀리 가는 거고요. 한편 요 CPI 차이와 재정 지출 그 전후의 차이의 경우에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둘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54죠. 그 말은 대선 이후 CPI가 높아지면 정부는 그 다음 해에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에 대입하면 2024년에 옐런이 재정 지출을 많이 해서 대선 이후 6개월 동안 CPI가 높게 나타나면 2025년에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역적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적은 데이터를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적 명제들을 논리적으로 이어서 연역적 추론을 할 때 어느 정도 크로스 체크하는 용도로 이러한 귀납적 추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크로스 체크가 된다고 해서 이런 연역적 추론이 완전히 입증되는 건 아니지만 크로스 체크했는데 요거는 뒷받침 안 하면 아예 이것도 버려버리는, 그렇게 내 생각을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가다듬는 데는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데이터에 따른 귀납, 연역 추론의 차이들은 각 학문 분야가 그 분야에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어떤 식의 연구 방식을 택하는가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제가 금융 AI 분야에서 일할 때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다 보니 머신러닝이나 다양한 통계 기법들, 즉 귀납적 추론 방식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달 심리학 석사를 파트타임으로 공부할 때는 그 양상이 180도 달랐는데요. 인지과학 쪽은 아무래도 인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무언가 연구를 하려고 자원자를 찾아도 많아야 3명, 5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 부족에 시달리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성적 리서치, 케이스 스터디를 비롯해서 소수의 샘플을 정말 열심히 들여다보고 최대한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연구 방법론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결국 매크로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좀 더 가까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업 분석이라든지 DCF라든지 그런 부분도 각 개별 기업이 속한 어떤 산업 환경이나 경영진의 역량이나 그런 개별 특수성이 많은 데이터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 후자가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데이 트레이딩 이런 쪽은 이제 퀀트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지만 매크로 분석이나 가치 투자 이런 쪽은 미국 헤지 펀드에서도 이제 펀더멘털 기반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들을 보면 휴먼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에서도 사실 CPI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단순히 재정 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유가를 비롯해 다양한 외생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더 엄밀하게 들어가려면 이 각각의 대선들 하나하나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리 펠로우 프로그램 참가자분들은 우리가 글로벌 매크로 실전편 훈련 과정에서 쭉 이러한 케이스 스터디를 해온 부분들을 각각 참조하셔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경제사를 공부하면서 나이브하게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제 미래도 이럴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연역적 추론에 필요한 경제학적 명제들을 점점 배경 지식에 쌓아가는 것이 매크로 실력을 점점 늘려나가는 올바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현 시황으로 살짝 돌아오면 결국 우리가 10월, 11월, 12월뿐만 아니라 내년 초까지도 주시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최근에 재무부의 QRA 국채 발행 계획을 파헤친 것처럼 계속해서 국채 발행 추이, 재정 지출의 추이, TJ 잔고, 그리고 CPI 등을 열심히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 QRA가 나오면 그것과 더불어 부채 한도 협상도 모니터링을 하고, 동시에 이런 재정정책 측면뿐만 아니고 통화정책 측면, 그러니까 파월의 움직임, 그리고 경기 지표들,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살펴봐야겠죠. 결국 바이든 옐런이 코비드 이후에 해왔던 그런 재정 지출들이 매크로 환경을 좀 바꿔놔서 인플레이 재점화로 귀결될지, 아니면 경기 둔화 침체 압력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인플레는 그 압력에 사그라들지 지금 예측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힘든데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의 이러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해야 할지, 그리고 왜 주시해야 할지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는 그 대응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리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저도 잠시 회사 홍보를 하자면 드디어 벨리 AI의 라이트 프로그램이 오픈하였습니다. 벨리.town에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벨리 안에서 라이브 방송도 한번 진행할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37편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